당신은 죽을 때까지 오를 수 있고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는 100번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서는 마치 당신이 틀린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소득세 상담원인 프레드릭 S. 파슨즈는 정부의 세무서 직원과 1시간 동안 논쟁을 하고 있었다. 9,000달러의 돈이 걸려있는 일이었다. 파슨즈는 그 9,000달러가 결코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악성 채권으로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악성 채권이라니 무슨 소리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고 세무서 직원은 고집했다. 파슨즈는 우리 강좌에서 나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감사원은 냉정하고 거만한 데다가 고집불통이어서 이유도 소용없었고 사실을 들이대도 소용없었습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고집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을 피하고 그 대신 화제를 바꾸어 그에게 칭찬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내려야 할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결정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조세에 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경험의 최일선에서 그것을 얻고 있으니 저는 가끔 당신과 같은 직업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원은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등을 뒤로 기대더니 자기가 적발했던 교묘한 부정행위를 들려주는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한참 동안 내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러더니 음성이 점점 다정해지면서 곧 자기 아이들에 관해서도 말을 하더군요. 떠나면서 감사원은 내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본 뒤 며칠 내로 결정해서 알려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감사원은 제 사무실로 전화해서 그 세금권을 원상 그대로 주기로 했다고 알려주더군요. 이 세무감사원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나약함을 보여주었다. 감사원은 자신이 중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했다. 그래서 파슨즈와 논쟁을 할 때는 자기의 권위를 큰 소리로 주장함으로써 그의 중요감을 성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 논쟁이 끝나고 자기의 자부심을 펴보일 상황이 되자 그는 호의적인 인간으로 변했던 것이다. 부처가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없어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해도 결코 논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치와 수완, 화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에 의해서 없어진다. 링컨은 언젠가 동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어느 젊은 장교를 몹시 꾸짖은 적이 있었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 따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걸세. 그런 사람은 자기 성격을 망치거나 자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 자기에게 약간의 정당성밖에 없을 때는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하네. 정당성이 있는 경우라도 작은 일에는 양보하게. 개와 싸움을 하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는 개에게 길을 비켜주는 편이 더 낫지 않겠나. 설령 그 개를 죽인다 해도 물린 상처가 아물지는 않을 테니까 말일세. 비츠 앤드 피시즈지에 실린 기사에는 의견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논쟁을 벌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라. 두 사람의 의견이 항상 일치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인물이다 라는 슬로건을 기억하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라. 아마 그것으로 해서 당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연적으로 취하는 반응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태도이다. 이것을 조심하라. 침묵을 지키면서 당신의 첫 반응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최선이 아닌 최악의 사태로 몰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을 조절하라. 무엇이 어떤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먼저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어라. 상대방이 그 말을 끝낼 수 있도록 하라. 방해하거나 말을 가로막거나 논쟁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장애물만 생겨나게 할 뿐이다. 이해의 다리를 만들도록 노력하라. 오해라는 더 높은 장벽을 만들지 말라.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부분을 찾아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본 다음 그 사람에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라.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라.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논쟁하려는 태도를 늦추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라. 상대방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여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듣지 않으려고 했잖소 하는 말을 하는 상황에 처하느니 차라리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는 편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라. 당신에게 반대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당신은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다. 문제를 친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뤄라. 그날 늦게라도 아니면 그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라. 그렇게 되면 차분하게 모든 사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 준비 과정으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해보라. 상대방이 옳을까? 부분적이라도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 그들이 취하는 입장이나 주장에 진실이나 장점이 담겨 있는가? 내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분노를 다소 해소하는데 지나지 않을까? 내가 취한 태도로 인하여 상대방과 더 멀어질까? 아니면 더 가까워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더 좋은 쪽으로 내리게 하는 일일까? 나는 이길까? 아니면 질 것인가? 이기게 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내가 잠자코 있으면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잠잠해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오페라 테너 가수인 얀 피어스는 50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집사람과 나는 오래전에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조약을 지켜왔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잠자코 듣기로 하는 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고함을 지르게 되면 대화는 없어지고 단지 싸움과 분노만 남게 되니까요. 와, 멋진 조약이네. 원칙 1.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은 피해야지. 너무 짧아. 여기가 지금 몇 쪽이 있나?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시어도 루즈벨트는 대통령으로 재임 시 자기 생각 중에 75%가 옳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기대치라고 고백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사람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다면 당신과 나는 어떤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55%까지 옳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55%에 이르는 확신도 갖지 못하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표정, 억양이나 제스처를 통해 말로 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과연 당신에게 동의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지성, 판단,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 모두를 직접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당신에게 반격을 가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 따위는 엄두에도 없다. 칸트나 플라톤의 논리를 모두 동원해서 설명해도 당신의 의견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라는 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것은 좋지 않은 설득 방법이다. 이 말은 마치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 몇 가지 내 얘기를 들어보고 당신 마음을 바꾸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일종의 도전인 셈이다. 상대방에게 반대의 감정만 불러일으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말도 꺼내기 전에 싸우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장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왜 더 어렵게 만드는가?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만드는가? 만약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아주 교묘하면서도 재치 있게. 알렉산더 포프의 다음 말은 이런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약 300여 년 전에 갈릴레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없고 단지 그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체스트필드 경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지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어쨌든 나는 소크라테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때때로 이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또 실제로 틀린 말을 하더라도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종종 그러니까요.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바로 고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종종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마력이 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고객을 관리하는데 이 방법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몬테나의 빌딩스에서 다치 자동차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 해롤드 랭케였다.
그는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받는 압박감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처리할 때 종종 사무적이고도 신경질적이게 된다고 했다. 때에 따라서는 급한 성격 탓에 고객을 잃고 일할 맛도 잃어버리곤 했다. 렌케는 강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제게 아무런 득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희 대리점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종종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실수를 범한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고객의 마음이 꽤 진정되고 이렇게 일단 감정이 누그러지게 되면 문제 해결에 관해 보다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몇몇 고객은 저에게 이해심을 갖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친구에게 새 차를 구입하도록 권유하여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 시장에서 우리에겐 이런 고객이 더욱 필요합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능숙하고도 정중하게 대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 결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또한 이런 일은 모든 논쟁을 중단시키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하고 솔직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 것이다. 어쩌면 자기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무뚝뚝한 태도로 말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뉴욕에 사는 젊은 변호사 에스 씨는 언젠가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을 두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 사건에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돈과 중요한 법률 문제가 걸려 있었다. 논쟁을 하던 중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이 그에게 회사법의 법정 기한이 6년이지 않소? 하고 물었다. S씨는 가만히 서서 잠시 그 판사를 노려보다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판사님, 회사법에는 법정 기한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갑자기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고 그는 우리 강좌에 나와서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차가운 공기가 온 법정을 감쌌습니다. 제 말이 옳고 그 판사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였죠. 그랬더니 그 판사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냐고요? 그렇지 않더군요. 저는 지금도 그 당시의 법에 대한 제 견해가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론도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판사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학식 있고 저명한 판사에게 그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질투, 선입관, 부러움, 의심, 두려움과 자만심 등으로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 흐려져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나 머리 모양 또는 공산주의나 좋아하는 영화배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매일 아침마다 식사하기 전에 다음에 소개하는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이 글은 제임스 하빈 로빈스 교수의 명저 정신의 발달 과정의 한 기절이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감이나 별다른 감정 없이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라도 하면 분개하며 고집을 부린다. 우리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경솔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는 그 믿음에 쓸데없이 집착하게 된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전받는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다. 나의라는 말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며 따라서 이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움의 시작이다. 이것은 나의 저녁, 나의 개,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조국, 나의 하나님 등에서 보듯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기 것이라면 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천문, 지리, 역사, 의학, 지식이든 그것을 헐뜯기만 하면 여하튼 불같이 화를 낸다. 우리는 진실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해온 것들을 언제까지나 믿고 싶어 한다. 그 신념을 뒤흔들려는 것이 나타나면 붕괴한다. 그리고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논쟁은 우리가 이 믿고 있는 것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논거를 찾으려는 노력인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인간이 되는 길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당신은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허락하는 일이 과연 필요할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하는 반응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평가나 혹은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 자기의 기분이나 태도 혹은 신념을 나타낼 때 우리는 대개 즉시 옳다, 어리석다, 비정상적이다, 이치에 맞지 않다, 틀렸어, 좋지 않군 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읽자.